부동산 사지 마라. 요즘 하락시장의 시작이다. 또 거래도 요즘 되게 힘들어졌고 지금의 부동산 시장은 일단 좀 어떻게 진단을 하고 계세요? 조 부동산 사지 마라의 앞에 수십억 하나 빠졌어요. 차익형 부동산. 차익형? 차익형 부동산이죠. 아,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아파트하고 다 내리고 있잖아요. 네네. 이거 왜 내리는 건지는 다 아시잖아요. 금리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얼어붙은 건 사실이잖아요. 지금 상황이 금리가 하락하고 있는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이 하락하고 있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상황이고 네. 그런 경험을 우리가 많이 겪어왔잖아요. 네네. 네,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하면 어떨까요? 지금 부동산이 세일하는 거 아닌가요, 그럼? 과거보다 싸졌으니까. 싸졌죠. 근데 차익형 투자를 계속 가는 거는 부동산 투자에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닌 게 이 수익형 투자 자산들은 지금도 내리지 않고 있어요. 아, 값이 안 내려요? 네. 그러니까 제가 투자하고 있는 자산들은 내가 갖고 있으니까 안 내린다고 그러는 게 아니고 네. 실제 내릴 이유는 현금 흐름이 낮아지면 내려요. 그러니까 결국 현금 흐름이란 건 뭐냐면 월세 받고 있는 거니까 월세가 내리면 값도 내려요. 내리는데 가치가 내려요. 근데 지금 어때요? 매매가 내리죠. 네. 전세가 내리죠. 네. 월세가 내렸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오히려 오르죠, 지금. 정치가 부동산에서 정부에서 발표한다고 확 오르지도 않고요. 우리가 정부에서 발표한다고 라면값이 2배로 오르진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서서히. 그러니까 계속 유지되다가 한 번 오르고 뭐 이렇게 물가에 변동하는 거지. 그리고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서 가는 거지. 네. 정치판에 의한 이런 거로 변하지 않거든요. 금리 오름과 내리면 별로 관계가 없어요. 느린 변동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수익형 부동산도 부담이 좀 많아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좋은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네. 이 금리가 오르니까 네. 살려는 사람이 죽은 건 사실이에요. 그죠? 그러면 파는 사람 입장에서도 수익형 자산을 파는 사람 입장에서도 살려는 사람이 주니까 가격을 내려야 팔린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건 사실이죠. 지금 현재 수익형 네. 자산도. 근데 현금 흐름이 계속 나오고 있는 사람은 그렇다고 그걸 굳이 금매로 싸게 팔 필요는 없는 건데 목에 찬 사람들이 있어요. 수익형 자산이라고 생각했는데 네네네. 그걸 꽃감 빼먹듯이 하나씩 빼먹어서 전세로 만들어 놓은 거지. 그러니까 현금 흐름이 작은 거야. 내가 샀을 때는 500만 원의 현금 흐름이 나온다고 해서 샀는데 네. 실제 갖고 있다가 뭐 좋은 자산이 나와가지고 그거 산다고 또 전세 한 3개 빼고 뭐 2개 빼고 이러다 보니까 한 100만 원밖에 안 나와. 그러면 자기가 꽃감을 다 빼먹은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 금리가 오르는 게 두려운 거야. 그러니까 내놓게 되죠. 금리 상승이 두려운 거예요. 그러면 내가 100만 원 그나마 받고 있었는데 금리가 오름으로 인해서 80만 원이 이자가 더 나가네? 그럼 난 이제 20만 원밖에 안 남네? 근데 금리는 더 오른다네? 그러면 팔아야겠다. 근데 그거를 누가 잘못한 거냐는 거야. 자기가 수익형 자산을 사놓고 차익형으로 만드는 거잖아, 잘못해서. 꽃감은 빼먹은 거잖아. 다른 데 오른다고 하니까 얼른 사고 다른 거 투자한 거잖아. 그죠. 이 수익형 자산이 현금화하기 되게 쉬운 게 전세가 예. 너무 좋으니까 그냥 월세 한 2개만 빼면 2억 만드는 건 일도 아닌 거야. 그걸로 또 다른 거 살 수 데 또 있고. 살 수 있고.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 다 내리고 있잖아요. 자기가 투자해놓은 건 내리고 있잖아. 근데 원상복귀도 안 되고 현금 흐름은 줄었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내놓을 수밖에 없는 거지. 이 건전하게 수익형 500만 원을 받고 있는 사람은 무서울 게 지금 상황이 좋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집에 들어왔어. 네. 월세를 살고 있어. 근데 그 중에 사람이 사실은 진상도 있을 거 아니에요. 물론 있죠. 물론 있죠. 네. 근데 그거를 어디까지 만나보셨습니까? 진상 임차인. 최악의 진상 임차인은 네. 도박판을 만들었어요. 원룸에다가. 그러니까 그분이 워낙 도박판을 만들려고 들어온 건 아니에요. 근데 네, 하다 보니까. 그 옆에 당구장 하시는 사장님이 방을 얻어서 하셔요. 근데 이상한 게, 아니, 사장님, 가정이 있으신 분이 여기 원룸을 왜 얻어요? 그랬더니, 늦게 끝나니까 집에 가기 싫어서 방을 하나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가 보다. 그런가 보다 그랬는데, 자꾸 주민들이 민원이 들어와요. 네. 자꾸 시끄럽대, 밤에. 시끄러울 수도 있죠. 뭐, 그걸 갖고 그러세요? 그랬더니, 아니, 그게 아니고, 새벽 3, 4시까지 시끄럽다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 제가 그럼 새벽 3, 4시에 가서 따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내가 뭐 집주인이 뭔 권한으로 가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러면 계속 3, 4시까지 시끄러움이 지속되면 경찰에 신고하세요.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이 실제 신고를 했어요. 네. 근데 경찰이 와서 문을 열었더니 도박을 하고 있었던 거야.
도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 잡혀갔어요. 그럼 집주인한테 전화 와서 이게 도박하는 건 건물주님은 알고 계셨습니까? 뭐 이런 걸 물어보더라고.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쵸, 제가 그쵸. 신고하라 그랬는데. 제가 신고하라 그랬습니다. 세입자가 하도 시끄럽다 그래서 신고 좀 하라 그랬다고. 예. 그랬더니 아이 뭐 와서 조사 좀 써달라 그러길래 아 저는 그거 안 갑니다. 그리고 말았지. 근데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오랜 세월 해왔기 때문에 네. 그럴 때는 어떻게 대처하면 된다, 뭐 나가라고 하면 된다, 아니면 명도 소송을 한다,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압박을 줄 수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 다 처음 하시는 분들은 모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월세를 계속 안 내, 연락도 두절돼, 미안하니까 자기도 연락 두절돼, 분명히 살고 있는 것 같아. 네. 그러면 내가 조치를 해야 되거든. 가스밸브를 잠근든. 네. 그럼 가스밸브 잠그면 와서 다시 열면 되잖아요. 그럼 물을 잠궈버려. 예. 물 없으면 못 살아요. 물 없으면 못 살아요. 아니면 전기를 내리든. 어떤 압박은 행위를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거주하고 있는데 연락이 안 돼. 거주하고 있는데. 그럼 거주하고 있는지도 확인해야 되죠. 네. 그래서 이제 현관문에다가, 예. 현관문이 있잖아요. 네. 그 사이에다가 요지라든지 담배꽁초 필터 요걸 네. 살짝 밑에다 꽂잖아요. 아, 그리고선, 희한하게. 그리고선 한 3, 4일 있다 와봐요. 그럼 그게 바닥에 떨어져 있다 그러면 살고 있는 거고. 계속 3일째 꽂혀 있다. 그러면 실제 살고 있지 않은 거예요. 대표님도 수익형 부동산 투자를 했다가 안 좋아진 케이스가 있지 않을까? 네네. 그렇죠. 저도 이제 수익형 자산을 사면서 실패 본 사례가 있죠. 네. 네, 실패 본 사례 어떤 거냐면 제가 평택 지역에 처음에 뭣도 모르고 상가라는 걸 사봤어요. 그것도 상가. 네. 단지 내 상가. 아, 단지 예. 내 상가를 샀는데 처음에 120만 원을 받는 단지 내 상가를 샀어요. 근데 세월이 지나면 그 120만 원 월세가 점점 올라야 되잖아요. 네. 물가 상승만큼은 올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네, 최소한. 네, 네. 근데 점점 내려갑니다. 상가가요? 네, 상가 건물 월세가 매매가가 얼마인지는 뭐 알고 싶지도 않고 네, 일단 네. 매매가가 내려갑니다. 최악으로 내려간 게 50만 원까지 내려갔어요. 10몇 년 전에 산 걸 아직도 갖고 있어요, 제가. 그런 현상 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월세가 왜? 초장에 예. 처음 단지가 생기고 나면 예. 가격을 부풀려줘요, 가격이. 초반피, 그러니까 바닥피가 없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세입자들이 월세가 비싸더라도 들어오는 경향이 있어요. 아, 그러니까 초반에 권리금이 뭔가를... 없으니까, 권리금이 없으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쭉 떨어지고 이제 목이 안 좋으니까 장사가 안 되니까 다 나가잖아요. 네. 비면 또 더 내려줘야 팔리고. 그쵸. 주변 옆에 있는 단지가 다 내렸는데 나만 올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쵸. 네,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저한테 그 파는 사람이 어떤 방법을 썼는지 모르겠지만 현실하고 안 맞는 금액으로 받는 것처럼 연출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지. 렌트 프리를 6개월 줄 테니까 120에 계약하세요. 이럴 수도 있잖아. 1년 계약 하시는데 네. 6개월 프리 드리고 120에 계약하세요. 난 이거 팔 거니까. 이렇게 했을 수도 있다는 거지. 그건 난 몰랐었던 거고. 근데 그런 상황에 엮여서 지금도 70만 원밖에 못 받는 한가가 있다. 근데 안 팔고 있어요, 그냥. 제가 구입한 금액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럼 그 당시에 120만 원을 받는 거 기준으로 수익률을 계산해서 산 건데 그게 내려가면 그쵸. 반으로 내려간다면 네. 이 건물 가액은 반으로 내려간 거예요. 똑같이 상가는. 그러니까 우리 아파트는 그렇지 않잖아요. 전세가 낮아진다고 해서 예. 아파트 가격이 내려가지 않죠. 내가 전세를 1억 싸게 주면 내 집이 싸지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네네네. 근데 상가는 그렇지 않고 수익률로 무조건 움직여요. 그래서 내가 100만 원 받는 월세여서 뭐 얼마에 샀다. 근데 이게 50만 원으로 내려갔다. 네. 그러면 이 매매가가 절반으로 줄었다요. 그 순간에. 무조건 수익률로 상품의 가치가 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팔기도 좀 쉽지가 않은. 그렇죠. 그래서 그냥 갖고 있는 거다. 네. 만약에 대표님이 현재 평범한 직장인 2030 세대라고 가정을 하고 지금 한 시드머니가 5천만 원 정도 네, 있다 네. 라면은 어떤 포지션을 취할지가 궁금하다. 1번 대출 규제가 풀리면 실거주 아파트 하나를 장만한다. 수도권 뭐 인천, 네, 경기 네, 등. 네, 2번 10년을 보고 재건축 아파트 하나 찾아서 투자를 한다. 네. 전국 어디든. 3번 민간 분양 아파트 청약을 노린다. 뭐 인천, 경기. 4번 투자는 미루고 계속 시드머니를 모으면서 공부한다. 전 1번 할 것 같아요. 1번 아주 노멀하죠. 실거주 아파트. 일단 주거의 안정이 먼저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살고 있는 집은 어쨌든 필요한 거예요. 사람은 의식주의 기본이기 때문에 집은 반드시 필요하죠. 네. 집을 마련해 놓고 그 다음에 재테크를 하시는 게 좋은데 요즘은 빨리빨리 문화, 나는 모으는 것보다는 빨리 투자하고 싶기 때문에 그쵸. 내 집을 전세 줘서 그 돈을 마련해. 왜? 대부분 갖고 있는 집들이 팔지를 못해요. 그렇죠.
양도소득세 때문에 못 파는 거야, 사람들이. 네네네. 그러니까 거기를 전세 줘서 그 돈을 마련해서 투자하고 싶은 거예요.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하세요. 근데 저는 그렇게 안 할 거예요. 그게 빠른 방법일 수는 있어요.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예를 들어 5억에 샀는데 15억으로 올랐어요. 네. 그러면 근데 팔질 못해, 양도소득세 때문에. 그렇죠. 뭐 기간을 벌어야 돼. 그래서 거길 전세 주고 내가 빠져요. 그리고 거기서 전세금을 가지고 투자를 하고 난 전세 또 얻어 살거나 월세를 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 많죠. 근데 그렇게 하라고 또 많이 얘기해요, 사람들이. 네. 좋은 방법은 맞는데 저보고 다시 하라는 걸 빙의해서 넌 그럼 그 시절로 돌아가면 네.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저는 기존에 내가 했던 방식대로 계속 할 거라는 거죠. 네. 그게 제가 해왔던 방식이 1번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부자 될 건지를 기획하는 과정은 먼 그림에서 봐야 되거든요. 내가 어떤 방향으로 어디까지 부자가 될 건지는 생각해야 되는데 그냥 그 과정에서 난 경매로 부자가 될 거야. 뭐 아니면 아파트 사서 부자가 될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 부자가 되는 게 그러면 총 자산액이 늘어나면 그냥 부자라고 하는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시골에 100억짜리 땅 있으면 부자가 아니잖아요, 실제. 그러면 본인 집이 있다면 자가가 있다면 그 다음 선택은 뭐냐? 가면 이제 투자를 해야죠. 그럼 본인은 다시 20, 30대로 돌아가더라도 나는 수익형 부동산을 하겠다. 그렇죠? 아니 저는 지금도 계속 하고 있으니까요.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는 그 다시 돌아간다면 좀 더 빠른 태클을 찾겠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청약을 노려본다든지 네. 그거는 그냥 하나의 과정일 거예요. 제가 네, 보기에는. 네, 네, 그러니까 그 과정 하거나 아니면 경매에서 좀 더 싼 걸 찾는 거나 이건 하나의 과정일 건데 네. 어쨌든 시드를 만들 수 있는 그러니까 시드라는 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거든요. 네. 첫 번째는 진짜 모아서 알뜰살뜰 만들어서 5천만 원 1억 만드는 시드가 있고요. 네. 두 번째는 내가 큰 자산을 만들기 위해서 내 현금으로 큰 걸 만들기 위해서 모아져 가는 시드가 있어요. 그게 대부분 아파트라는 거예요. 모아져 가는 네, 시드.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실제 3, 4억을 모으기는 어렵잖아요. 네. 근데 아파트를 사서 실거주해서 가다 보면 그게 올라서 한 3, 4억 벌 수는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걸 테러로 다시 탈출을 하면 거기서 3억, 4억에 5억에 돈을 내가 만질 수가 있잖아. 근데 그쵸. 5억을 현금으로 내가 모아서 만진다 이건 너무 어렵잖아요. 사실 현 상황이. 그러니까 시드라는 거를 두 번 생각해야 된다는 거지. 첫 번째 시드는 처음에 내 집을 마련하는 과정에 대한 시드가 필요한 거고. 근데 그걸 안 사도 상관없고 지방의 조그만 집에서 내가 가도 상관없고 뭐 18평짜리 아파트 사는 것도 상관없다는 거지. 그건 내가 또 깔아 앉을 거고. 그럼 그 다음에 투자 자산으로 투자하는 게 필요하잖아요. 네. 두 번째 시드를 만들기 위한 태클을 가야 된다는 거죠. 첫 번째 시드는 내 거주의 안정. 이제 더 이상 이사 가지 않는 이사 비용도 많이 드니까 내가 주거의 안정을 택하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다음이 두 번째 시드를 만들기 위한 작전에 돌입해서 그 다음에 3단계 실제 큰 자산을 키워가는 과정으로 이동해야 된다는 거죠. 과거에는 90년대, 2000년대 초반에는 땅값, 집값 계속 올랐으니까. 근데 앞으로도 그럴 것이냐? 땅은 예. 무조건 올라요. 이게 땅이 내려본 적은 없어요, 사실. 땅값이. 내가, 땅값 내리던데요? 그건 본인이 비싸게 산 거예요. 땅값이라는 건 안 올라요. 대한민국에 평면적으로 똑같잖아요. 평면적이. 우리가 통일을 하거나 일본을 침략해서 되지 않는 한 우리는 국토의 면적은 동일할 거예요. 그렇죠. 간척하면 되잖아. 간척하면 국가 땅이지 우리 땅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땅은 한정되는 재화인데 네. 계속 오르는데 문제가 있죠. 네. 10년, 20년 동안 안 오르다 한꺼번에 오르는 게 문제예요. 주식도 그러니까 그런데. 내 삶에 안 끝나는 수가 있어. 내가 살았는데 내가 죽을 때까지 안 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사지 말라는 거지. 자식들한테 욕먹죠. 그죠? 아버지 괜히 그런 데다 돈을 묻어놔가지고. 그리고는 나중에 자기가 이제 좋아지는 거야. 아버지 돌아가실 때쯤 되면 자기는 부자가 돼 있는 거지. 근데 결국은 내 삶에서 행복하지 않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나오니까 거기서. 묻어놓으면 안 되는 거죠. 제가 20살 때 아니면 30대 초반에 누굴 잘못 알아가지고 땅을 만약에 사서 박아놓고 여태까지 있었다고 생각하면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ENOCH님이 수익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요? 입지 분석, 수익 대비 저평가 등등이 궁금합니다. 혹시 수익형 부동산도 네. 저평가의 개념이 있나요? 물론죠. 수익률이 높으면 네. 저평가된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아파트를 투자할 때 네.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뭐예요? 뭐 나는 무슨 아파트가 좋아? 그게 아니잖아요. 난 이거 선호해. 우리가 명품 샤넬을 좋아하는 것처럼 나는 무슨 아파트만 선호해서 그 아파트 아니면 안 가. 이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결국은 평의 모양이냐는 거야. 내부의 모양 보고 사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주방이 여긴 이뻐.
아일랜드 식탁이 있어서 난 이거 할 거야. 이게 아니잖아. 네네. 결국은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수익형 자산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어디에 있는지가 먼저고 예. 그리고 그 다음이 수익률이에요. 좋은 위치에 있는 건 수익률이 낮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안 좋은 데 있는 거는 수익률이 높을 수밖에 없고 그럼 수익률 높은 건물 찾았는데 좋은 지역인지 안 좋은 지역인지 판가하지 못하고 사면 큰일 나는 거죠. 당연히 그럼 내가 산 거는 수익률 높은 건물을 골라서 잘 샀다. 그러면 그거는 안 좋은 지역을 샀을 확률이 높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요즘 대구 지역 네네. 미분양이 많이 난다고 하는데 네. 그런 집 하나 사서 월세로 주면 어떨까요? 수익성이 있을까요? 이렇게. 지금 근데 미분양을 하셨으니까 아파트를 네. 생각을 하시는 거겠죠? 그러니까 지금 투자 전문가들 뭐 차익형 투자 전문가들은 뭐 대구를 사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얘기하세요 사실은. 근데 그리고 저번에 뭐 조정지역 해제가 대구가 됐으니까 네네네. 그러면서 뭐 대구 가는 SRT 차표가 매진됐다는 둥 막 이런 얘기도 막 짤로 나오고 했거든요. 주말에는요 대구 가는 표는 항상 매진돼요. 서울에서 부산 가는 주말표는요 매주 매진되는 거예요. 그렇죠, 주말에. 뭐 아니 당연하죠. 대구 한번 SRT나 KTX 한번 끊어보세요. 지금이라도 들어가서 내일 표가 있는지 오늘 끊어보세요. 금요일이니까. 네,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러면 또 그거 부동산 열기 때문에 또 그러면 대구가 매진된 거냐? 그럼 부산은 왜 조정적 해제 안 되는데 왜 매진되는 거예요? 똑같은 거니까 그냥 짤로 만들어내는 부분이고. 갖다 붙이는. 네, 지금 조정적 해제됐는데 네. 안 올랐죠. 안 올랐죠. 네. 그럼 정부가 더 정책을 발표하는 데 더 힘이 더 생기겠죠. 더 풀겠죠. 그래서 대구 지역이 항상 뭐 바로메타 같은 지역이긴 해요. 그래서 지금 근데 어쨌든 수익형 자산으로 투자하신다는 거는 굉장히 긍정적인 시그널은 맞으니까 하시는 건 좋은데 그런 거예요. 아파트를 투자하는 거는 하이브리드 투자라고 볼 수가 있어요. 수익형 반, 차익형 반. 그렇죠. 짬짜면 같은 거예요. 어떻게 네. 보면. 수익형도 돼야 되고 네. 차익형도 돼야 되는 거예요. 시세 상승이 일어난다는 존에 수익률이 높은 녀석을 사야 되는 거야. 근데 그런 아파트는 거의 없죠. 근데 그걸 찾는 게 목표인 거죠. 근데 이런 게 있죠. 그게 다 맞을 수는 없으니까 네. 떨어지지 않고 최소한 오를 수 있는 존을 찾아서 월세가 많이 나오는 걸 찾아야 돼요. 근데 거꾸로 시세 상승은 높은데 월세는 낮은 게 있죠. 아파트인데. 네. 재개발. 음. 그러면 9대 1이에요. 그거는 9대 1. 차익형 9, 수익형 1인데 저 수익형 투자했는데요.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걸 그렇죠, 가지고. 그렇죠. 최소한 반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이 오를 수도 있으면서 네. 월세를 받을 수 있는 녀석, 그래도 가격 대비 많이 받는 녀석을 찾는 게 좋은 방법이지, 시세 상승만 기대한다. 그럼 그건 실질적으로 월세 받는다 하더라도 뭐 반전세 줘서 이렇게 받는 거 그게 수익형이라고 볼 수는 없죠. 울산 남구 조정 지역에 거주 중입니다. 신축에 4년 거주 후 매도 후에 같은 지역 상급지 매수해 놓고 전세나 월세 5년 정도 거주하려고 하는데요. 괜찮은 생각일까요? 자산을 사서 그걸 현금 흐름이 있게 만들었다는 얘기잖아요. 네. 월세를 줬으니까. 네. 좋죠. 좋은 거죠. 근데 그럼 현금 흐름 플러스를 자산에서 나온 소득을 만들었는데 다시 내가 월세 살면 다시 마이너스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월세 받는데 네. 내가 월세를 다시 80만 원에 살아. 네. 그럼 플러스 20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네. 그럼 나는 전세 살아야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러면은 전세를 살면은 이자 한 30만 원 낸다고 치면 100만 원 벌어서 30만 원 전세자금 대출 낸다고 하면 한 70만 원 버는 거니까 뭐 나쁜 투자는 아니라고 생각하죠. 네. 장난이. 오를 거다라는 전제가 예. 신앙처럼 깔려 있는 거예요. 믿음. 네, 그러니까 나는 이거를 월세를 주고 내가 이 살기 좋은 집을 사놨는데 예. 또 불구하고 쳐다만 보고 들어가지 못하고 그리고 나는 안 좋은 집에 월세나 전세를 살면서 이거 오르기를 바라는 거에서 일종의 월세를 받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몸테크 하면서. 네, 그렇죠. 그런 건데 그거는 신앙적인 거예요. 내가 이 집이 무조건 오를 거다라는 간절한 신앙이 있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구나. 예, 근데 이거는 진짜 신앙적인 거는 신밖에 모르는 거잖아요. 오를지 내릴지는. 재개발을 매수하셨다고 지금 댓글 다셨네. 재개발. 재개발. 재개발이면 뭐 당연히 그건 차익형 투자예요. 재개발해서 월세 받아야 얼마나 받겠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9대 1을 산 거라고 이거는. 차익형이 9고 수익형이 1인데 그거 월세 얼마 받지도 못하고요. 받더라도 내가 산 가격에 비해서 월세는 아주 작은 거니까 그냥 차익형 투자 하신 겁니다. 이렇게 그냥 생각하세요. 이게 저는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뭐 어디가 좋나 나쁘나 생각은 거의 안 하고요. 인구가 증가하는 지역은 오를 거라는
생각만 하고 살아요. 특히 이제 네. 수익형 부동산. 수익형 부동산을 투자하다 보니까 그냥 이 지역이 좋냐 나쁘냐는 거기 인구 증가하나요? 아니면 내리나요? 이거 봐요. 그럼 인구가 증가한다는 게 노인이 들어오는 건 아니잖아요. 노인이 들어와서 인구가 증가하는 도시는 세상에 없고요. 그냥 인구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20대에서 40대에 직장을 원하는 사람들이 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인구가 감소를 하는 국면으로 가고 있는데, 그쵸. 근데 그 중에서 우리 지역은 증가한다는 얘기는 우리 지역에 한 명 늘어나면 다른 지역엔 2명이 감소하는 거예요. 제로섬 게임, 아니 마이너스섬 게이밍 하는 거죠. 거꾸로. 네네. 제로섬도 아니야 이게 네네. 너 잃는 거니까. 근데 우리 지역이 증가한다는 얘기는 노인이 오는 게 아니고 젊은 애가 오는 게 아니고 아기를 많이 낳는 게 아니라는 거죠. 출산율이 높은 지역이 아니라는 거지. 다른 데서 일자리가 여기 있으니 온 거예요. 온 거기 때문에 그런 지역은 일자리가 증가하는 지역은 당연히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서 월세가 상승할 수 있는 존이라는 거죠. 수익형 부동산을 경매로 시작하는 분들 많은데 요거는 그럼 괜찮은 방법입니까? 이제 경매의 시장이 열릴 거예요. 네? 이미 그러니까- 엄청 많이들 하잖아요. 그게 네. 경매가 사실은 물건이 별로 없어요, 지금은. 그런데 언제 오냐면 금리가 상승해서 위기 상황이 닥치잖아요. 그럼 그 이후 6개월 후에 반영돼요. 그러니까 왜냐면 사람들이 바로 나갔다고 경매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원리금 못 내고, 못 내고 신용불량자 되고 한 4개월, 6개월 못 내야 그때서 경매를 물건들이 치니까. 막 쏟아지는. 예, 그럼 경매 나오더라도 2번 정도, 3번 정도 유찰돼야 싸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기간이 6개월 이상 걸린다는 거지. 금리의 꼭지점에 도달하고 나서 6개월 후부터 경매 시장은 폭발적으로 늘어날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유튜브 채널에서 경매 이제 할 때 아니냐 막 이런 거 나올 거예요, 이제. 그런데 그거는 다 희생양들이 있었기 때문에 물건이 나오는 거고 그 상황에서 금리가 계속 감소한다고 보면은 살려는 사람도 없을 거라는 거지. 살려는 사람도 없다고요? 예, 경매 시장에 사람들이 몰리는데 실투 네. 자체가 잘 버텨지지 않으면 완전히 가서 줍줍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지금은 아파트 같은 거 경매 가서 보면 재미없는 게 네. 그냥 1차에 낙찰되는 경우도 많고요. 그렇죠. 시장 좋을 때는. 한 번 정도 유찰했다가 다시 원래 가격으로 올라가서 낙찰되는 경우도 많아요. 네. 그러니까 굳이 이거를 매물을 아파트를 경매에 와서 살 필요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냥 금매 나온 거 사는 게 더 쌀 경우도 많아요. 경매 시장이 그래요. 과열되면 상승기에는 이 저평가되어 있는 것보다 더 비싸게 써서 사가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지금 더 고가 찍어가면서 썼잖아요. 네, 그래서 네, 경매가 맞아요. 재미가 없었던 시장이었는데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 그러니까 우리 사치남처럼 뭐 연립주택 같은 거 사서 늘려나가시잖아. 사치남 TV 저기 반지하. 반지하 사시고 막 연립주택 사셔도 네. 그분은 그들만의 아무도 안 건드리는 투자처를 찾아서 내가 거기서 임장해가지고 그렇죠. 수익을 내시는 분이니까 네. 그분이 그럼 저분은 아파트 안 하고 싶었어요? 경쟁이 너무 치열하다니까. 맞아. 너도나도 경매 시작하면 아파트 권리 분석하기 너무 쉬우니까 다 덤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경매가 이제 내년쯤 가갖고 이제 금리가 상승기에 도달해서 막 폭발하게 나오면 이제 2번, 3번 유찰된 물건들이 나오기 시작할 거라는 거죠. 뭐 사다 계속 넘치니까. 씁쓸한 얘기긴 한데 그러면 얘기예요. 경매가 시작될 거예요. 그럼 저도 저는 계속 보고 있어요. 제가 이번에도 공매로 낙찰받은 거거든요. 땅을 예. 공매로 낙찰받은 거랑 똑같이 이것도 건물이 있는 거거든요. 건물이 있는 땅을 산 건데 그걸 이제 뿌끼고 다시 칠 예정이지만 네. 저도 공매하고 경매는 늘 보고 있어요. 안 사는 것뿐인 거지. 그러다 좋은 물건이 나오면 그냥 그때 한번 투자해보는 거고 떨어지면 마는 거고 뭐 이런 거죠. 근데 수익형 자산이 나오는 확률이 높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현금으로 만들어내고 있는 자산이기 때문에 많이 경매에 나오진 않는데 가끔씩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꽃감 빼먹다가 실패한 사람들 네, 그런 네. 사람들이 경매에 나와요. 그러니까 완전히 가보면 전세로 다 바꿔가지고 네. 완전히 깡통돼 있는 전세들, 그러니까 건물들 이런 네. 거죠. 세일 기간이라고 판단하고 들어갈 수 있는 패러다임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시장이 바뀌어요. 그러면 저는 지금부터 부동산 세일기에 들어가고 싶구나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다른 사람들은 야 지금 부동산 하락해서 큰일 났다 어떡하지 이렇게 알고 있지만 이제 세일이 시작되는구나. 그런 상황에서 왜 저는 그렇게 생각하냐면 네. 지금이 기회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아무도 기회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저는 기회라고 생각한다는, 거꾸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지금 세일을 하고 있는 기간으로 가고 있고 세일에 아직 마지막 파이널 세일도 아직 안 끝나는 거예요. 점점 매달 세일은 율이 달라지고 있잖아요.
네네네. 처음에는 10% 세일하다가 다음 달에 11% 세일할 거고 12% 세일. 그럼 나는 계속 세일 기간이 언제까지 내려가는지 보다가 네. 야 이게 세일이 진짜 바닥이구나. 이때 그럼 내가 사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기간에 매장에 들어갔더니 아무도 없는 거지 매장에. 나 혼자 쫙 쇼핑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준비돼 있어. 넌 준비가 돼 있냐? 이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저는 그러면 1억, 3억, 5억 이런 거를 갖고 있으면서 사고 싶은 충동을 못 느꼈냐는 거예요. 그 판에서, 오름장에서. 아까 그러지, 5천만 원 있으면 뭐 하실 건가요? 물어봤잖아요. 네네네. 5천만 원 갖고 저는 고민 안 했겠냐는 거예요. 제가 상담까지 해주면서 난 왜 안 했겠어요. 판을 기다리기 위한 종잣돈은 항상 준비하고 있는 거지. 전쟁 날 줄 몰라서 탄피에 총알을 한 통 준비해 놓고 있는 거잖아요. 맞아. 그때도 그 네. 말씀 하셨죠. 항상 준비해 놓고 있다가 여차하면 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 놓는 거죠. 그래서 예비 자금을 준비해서 바닥으로 내려갈 때 지금부터는 더 긴축을 들어가면서 자금을 확보해 나가는 거죠. 근데 만약에 제가 주식을 잘하는 사람이면 어딘가에 또 주식을 샀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런 걸 모르니까 이제 할 줄도 모르고 그래서 저는 항상 준비해 놨다가 세일 기간이 들어가면 이 세일의 최대 마지막 대박엔 세일 할 때 살 거라는 거죠.